오늘날 현대미술은 사실 후기 인상주의를 이끌었던 이 위대한 세 화가의 고민에서 태동하고 자라난 것이죠. 안녕하세요, 미셸쌤입니다. 오늘은 고브리치 서양미술사 26장 19세기 말 인상주의 미술 그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2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남은 2개의 장, 그러니까 현대미술을 이야기하기 전에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다다랐는지 오늘 이야기를 잘 따라오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미술의 큰 흐름, 큰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후기 인상파 미술을 주도했던 폴 세잔, 빈센트 반 고, 그리고 폴 고갱, 이 세 화가가 고민했던 3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어떻게 현대 미술로 확장되고 또 이어졌는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미술의 대상이 대중이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예술가들이 가져던 딜레마, 즉 그들의 고민이 보이는데요. 대중을 의식해서 그들이 호응하는 미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술가들이 지향하는 미술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사이에서 늘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건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까지의 건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각의 미술을 찾았죠. 아르누보, 이 말은 프랑스 말로 새로운 예술을 뜻하는데요. 각각의 새로운 재료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디자인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심미적, 장식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예술입니다. 벨기에 건축가 빅토르 오르타는 아르누보 양식으로 브뤼셀에 호텔을 설계하고 장식했는데요. 일본의 건축 양식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했어요. 좌우 대칭의 원칙을 과감하게 버리고 굽이치는 곡선의 효과를 철제 구조물에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건축가들은 브루넬레스키 이후로 처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양식을 접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일본 미술이 이 시대의 유럽 미술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 미술의 이념 혹은 양식들이 건축뿐 아니라 유럽 미술이 맞닥뜨렸던 어떤 고민들을 해결해 줄 것 같은 희망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우리가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보이는 대로 자연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색채의 반사작용을 치열하게 연구했고 또 자유로운 분놀림의 효과를 실험해서 자연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제 화가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림의 소재가 됐고 실제 하는 모든 세계의 측면이 그릴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중요해요. 폴 세잔은 완벽한 예술적 이상을 자신의 캔버스에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투쟁한 화가죠. 인상파 화가들과 전시를 하기도 했지만 인상주의라는 평판에는 진절머리를 냈어요. 그래서 그의 고향인 엑상프로방스로 내려가서 독자적으로 예술의 문제점들을 정말이지 무섭고 치밀하게 하나하나 짚어냈고 고민하고 실패하고 다시 실험을 했는데 전생애를 걸었던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세잔이 1885년경에 그린 벨뷰에서 바라본 생빅투아르 산입니다. 웅대하면서도 평온한 분위기를 지닌 미술이 세잔이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미술인데요. 캔버스 가득 빛을 담고 있지만 명확하고 견고하죠. 명료한 구성 안에 깊이감 그리고 거리감을 드러냈습니다. 캔버스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다리와 길들 그리고 앞에 그려진 집들은 수직으로 배치를 해서 그림 전체에 어떤 균형과 질서 그리고 평온한 인상을 주는데요. 어느 구석 하나 자연스럽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분놀림조차 선들과 일치해요. 세잔이 1886년에서 90년에 그린 프로방스의 산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에는 윤곽선이랑 상관없이 분놀림의 방향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전경의 온갖 바위들의 형태가 얼마나 단단하고 실감이 나는지 그 위의 산이 자칫 평면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세잔의 키워드는 주도 면밀하게 그려냈다는 겁니다. 미술가들이 그토록 매달리는 균형과 조화는 사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인데요. 어느 누구도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세잔의 아내를 그린 이 초상화는 화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단순하고 명료한 형태가 안정감과 평온한 인상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제대로 보여줬어요.
이 두 초상화를 비교해 보면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그려졌는데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죠. 세잔이 1879년에서 82년경에 그린 정물인데요. 이렇게 17세기 네덜란드의 거장 칼프의 정물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어딘가 많이 어설퍼 보이죠? 일단 탁자가 오른쪽과 앞쪽으로 기울었고 과일을 담은 그릇 그리고 받침도 중심을 못 잡은 채 서툴게 그려졌어요. 여기저기 슬쩍 붓질만 해놓은 듯한 이 천은 또 어떤가요? 세자는 회화의 전통적인 기법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그림도 존재하지 않은 듯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화가는 자신의 놀라운 기교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렸고, 세자는 자신이 고민하는 어떤 문제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정물을 소재로 선택했던 겁니다. 입체감과 색채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파헤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전통적인 소묘 방법이 아니라도 견고함과 깊이감이 가능할 거라는 어떤 믿음? 이런 일련의 실험과 태도가 그를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만들었던 거죠. 조르주 세라는 인상주의 기법에서 출발을 해서는 색채가 시각에 미치는 작용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순수 원색을 분할하고 규칙적으로 점을 찍어서 모자이크처럼 화면을 구축했던 이른바 점묘법을 실험합니다. 세라의 대표작이죠. 꾸르부부아의 다리입니다. 세라는 극단적으로 형태를 단순화하고 윤곽선을 무너뜨려서 모든 형태를 다양한 색깔의 점으로 분할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림은 알아보기가 힘든데요. 마치 이집트 회화를 연상시킬 만큼 수직선 그리고 수평선이 너무 강조됐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충실하게 묘사하는 것에서는 멀어졌지만 반면 표정이 아주 풍부한 흥미로운 색면 구성에 다다랐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미술의 형식으로 확장되고 이어졌던 거예요. 빈센트 반 고는 젊고 성실한 네덜란드 화가죠. 1853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자신도 영국과 벨기에의 탄광촌에서 전도사로 헌신할 만큼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밀레가 그린 그림들을 보고는 평범한 사람들을 이토록 따뜻하게 그린 그 마음과 생각에 깊이 감동했죠. 그리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정말 놀랍죠? 이 두 위대한 화가의 그림을 같이 놓고 보면 정말 다른데 말입니다. 반 고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밀레가 그린 그림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가 그린 그림들이 다가가서 진정으로 위로를 건네는 그런 소박한 예술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고가 그렸던 그림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생각들입니다. 1888년 겨울 눈부신 햇살과 색채를 찾아서 남프랑스로 떠났던 반 고는 철저하게 고독했고 화가로서 독학을 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1890년 7월 라파엘로와 같은 37살에 생을 마감했어요. 반 고가 1889년에 그린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밀밭입니다. 붓으로 소묘를 하는 동시에 색을 칠한 것 같죠? 세라의 점묘법에서 원색의 색점 그리고 붓터치의 영향을 받았지만 색채를 분할하기보다는 화가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붓질에 담아서 직접 말을 해주는 듯합니다. 하늘이 잠깐씩 보이고 구름이 파도처럼 울렁이고 일렁거려요. 파란 산봉우리 아래로 황금빛 밀밭이 평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키 작은 덤불처럼 보이는 나무들이 밀밭 사이를 마치 경계처럼 가르고 울퉁불퉁한 올리브 나뭇잎들은 구름을 따라서 흔들거리는데요. 키 큰 짙은 사이프러스 나무는 불꽃처럼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어요. 반 고가 1888년에 그린 생트 마리 들라 메르의 풍경입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한낮의 태양을 표현했는데요. 그 찬란한 빛이 어떻게 세상을 비추고 성실하게 다가가는지 느껴지는 드로잉이죠. 색은 없지만 강렬한 표현 속에서 얼마나 세심하고 치밀하게 교회와 수도원, 집들 그리고 밀밭을 그렸는지 경이로워요. 반 고가 1889년에 그린 아르레 있던 화가의 방입니다. 가난한 예술가의 좁디 좁은 하숙방에는 소박한 물건들로 가득한데요. 그릴 가치가 있다고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죠. 화가는 오로지 이 방을 그리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작가 노트는 없을지도 몰라요.
새로운 구상인데 내 방을 색채로만 단순하게 그려서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의 어떤 장엄함을 줄 거야. 내가 선택한 색들은 휴식 혹은 수면을 말하는데 상상력조차 �멈추는 완전한 쉼 그 자체야. 가구를 굵은 선으로 그린 것도 완전한 휴식을 표현한 거지. 벽은 옅은 보라색, 바닥은 붉은 타일, 나무 침대와 의자는 신선한 버터 노랑으로 칠할 거고, 베개는 초록빛 또는 밝은 레몬색으로, 그리고 이불은 진홍색, 창문은 초록색, 세면대는 오렌지 빛으로 칠하고, 파란색 대야, 그리고 방문은 라일락색을 칠할 거야. 벽에는 초상화가 걸렸고, 거울, 수건, 그리고 옷가지들도 있어. 중요한 건 일본 판화처럼 명암과 그림자를 없애고 자유롭고 평평하게 색을 칠한다는 거야. 반 고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주기를 바랬습니다. 폴 고갱은 반 고처럼 비교적 늦게 화가의 길로 들어섰고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오만하고 야심만만했어요. 아르레서 반 고랑 같이 지내기도 했지만 반 고가 발작을 일으키자 파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남태평양 타히티로 들어갔어요. 고갱은 세상에 대한 생각이 냉소적이고 염세적입니다. 미술이 인간의 감성을 솔직하게 표현해내기 위해선 야만적인 색채 그리고 소묘만이 때묻지 않은 자연과 사람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고갱이 1897년에 그린 한낮의 꿈, 백일몽입니다. 문명을 피해서 낯설고 이국적인 풍광이 펼쳐진 곳으로 가서 거칠고 야만적으로 그려냈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그림입니다. 마치 원주민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보는 것처럼 보고 표현해냈다는 게 읽히는데 무겁죠. 윤곽을 단순하게 하고 넓은 색면에 강렬한 색채를 거침없이 구사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솔직하고 단순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갱이 이루고 싶었던 미술이었을까요? 고갱은 이 머나먼 곳에서 고독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는 질병과 궁핍으로 쓰러졌어요. 피에르 보나르가 1899년에 그린 식탁에서입니다. 도통 구분이 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그림이죠. 화면을 온통 식탁이 채우고 있는데 질감도 너무 낯설죠. 마치 타피스트리 같아요. 캔버스 위에 아른거리는 빛과 색채의 어떤 느낌을 독특하게 표현해냈는데 사실 이 그림은 오로지 색채 구성을 위해서 어떻게 원근법 그리고 깊이감을 피해가는지 보여주려고 그린 겁니다. 스위스의 화가 페르디난트 호들러가 1905년에 그린 툰호스입니다. 드디어 20세기로 들어섰어요. 화가의 고향 풍경을 대담하지만 단순하게 묘사해서 포스터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담백한 푸른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풍경합니다. 맑은 호수가 얕은 바람에 일렁이는데 멀리는 산들이 비치고 하늘이랑 뭉게뭉게 떠있는 구름들이 참 정겹습니다.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이 1892년에 제작한 석판화 포스터입니다. 에드가 드가의 추종자였던 툴루즈 로트렉은 일본 미술에서 습득한 어떤 기법이 광고 미술에 적합하다는 걸 놓치지 않았고 특히 절제된 회화 수단을 포스터라는 새로운 미술에 활용했어요. 천재예술가 오브리 비어즐리가 오스카 와일드의 책 살로메에 그린 사파입니다. 비어즐리는 휘슬러처럼 일본 판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흑백 사파를 세련되게 그렸는데요.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미술은 사실 후기 인상주의를 이끌었던 이 위대한 세 화가의 고민에서 태동하고 자라난 것이죠. 세잔이 고민했던 균형과 질서 감각을 모색한 방식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큐비즘, 즉 입체주의로 이어졌고 반 고가 고민했던 강렬한 감정 표현은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로 그리고 고갱의 인생과 예술에 대한 불만과 고민은 다양한 방식의 프리미티즘, 즉 원시주의를 이끌어내서 이 화가들이 찾아 나선 모색들이 현대미술의 중요한 세 가지 개념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바로 그들이 맞닥뜨렸던 막다른 골목은 다시 다른 길로 이어지고 또 다른 끊임없는 시도와 실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곰브리치 선생님은 대망의 인상주의 미술을 마치면서 고갱이 1888년 아르에서 그린 해바라기를 그린 반 고를 실었는데요. 의미심장하죠. 너무나 다른 두 미술가의 접점이랄까요?
각기 다른 고군분투 속에서도 이들은 서로를 미술가로 바라보고 서로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소박한 그림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오늘 매트의 미술은 2023년 5월에서 8월까지 열렸던 전시인데요. 반 고의 사이프러스 전시를 리뷰할 건데, 곰브리지 미술사 26장 인상주의 미술을 마무리하면서 더할 나위 없는 전시입니다. 전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전시 제목에서처럼 빈센트 반 고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자 모티브죠. 사이프러스 나무를 심도 있게 다룬 그야말로 once in a lifetime 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빈센트 반 고는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1888년 1월부터 1890년 5월까지 2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미술사상 가장 탁월한 유명한 나무들이죠. 사이프러스를 그렸어요. 스스로 선택했던 철저한 고독 속에서 화가로서 최후의 열정이 소진하기까지 치열하게 그린 나무들. 이 전시는 사이프러스 나무들로만 기획된 첫 번째 전시고, 회화가 24점, 드로잉이 15개, 그리고 사파가 있는 4통의 편지를 각각 3개의 전시 공간에 간결하지만 정말 밀도 있게 펼쳐놨습니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벽면 가득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관람객을 맞이하죠. 화가의 표현대로 짙은 어두운 색의 키 큰 사이프러스가 온통 위를 향해 뻗어 있어요. 잎들은 두껍고 치밀하고 거친 밀도감을 드러냅니다. 솔직히 반 고가 그린 사이프러스에 이토록 가까이 다가가서 눈과 귀와 마음과 정신을, 그리고 영혼을 기울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갤러리에는 빈센트 반 고가 파리에서 도해를 지낸 뒤 1888년 2월 남프랑스의 아를로 내려와서 1889년 5월까지 1년하고도 3개월 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모아놨어요. 프로방스에 쏟아지는 태양빛 속에 펼쳐지는 색채의 그 황홀한 세계를 탐미했던 시간인데요. 태양과 색채가 키워드죠. 이곳에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발견하려면 오랜 시간 진심으로 들여다보고 비로소 색을 칠해야 한다라고 어느 날 일기에 반 고는 적었습니다. 몸과 마음, 영혼까지 지쳐 있었던 반 고는 이곳에서 마주한 사이프러스 나무에서 어떤 깊은 위로를 느낍니다. 오랜 시간 견뎌내고도 여전히 푸른 이 나무에 열정적인 불멸의 색을 입히기로 결심합니다. 1888년 5월에 그린 랑글루와 달입니다. 반 고의 그림 가운데 정말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림이죠. 화가를 흠뻑 빠져들게 한 이 다리는 저를 이 그림에 똑같이 빠져들게 했어요. 정말 작고 아담한 달인데 연결장치가 어딘지 더 복잡해 보이지만 그것조차 정겹죠. 반 고는 그가 그토록 동경했던 일본의 아름다움을 이 다리에서 발견했어요. 어딘지 정갈한 분위기, 색채감이 주는 즐거움이 그럴까요? 하늘, 강, 나무, 집, 그리고 사람들을 몇 가지 절제된 색들로 칠했는데요. 잡힐 듯한 구름 조각, 위를 향해 치솟는 두 그루의 사이프러스 나무, 여기 좁은 다리 위를 산책하는 아르레 여인은 프로방스의 풍경을 활기차고 풍성하게 합니다. 이 작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꼼꼼히 세세하게 스케치하고 붓터치까지 염두에 두며 그렸는지 감동입니다. 두 번째 갤러리는 1889년 5월부터 9월까지 4달 동안 생레미 정신병원에 머물면서 그렸던 그림들을 모아놨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짧은 시간에 빈센트 반 고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미술사상 가장 독창적인 그만의 모티브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생레미 정신병원을 둘러싼 자연 환경은 그의 생애만큼이나 화가의 눈에 드라마틱하게 펼쳐졌는데요. 파란 산봉우리 아래로 소박하지만 때로는 거친 시골 풍경이 담아냈던 어떤 것 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죠. 이따금씩 뇌전증으로 인해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자신을 더 몰아붙이고 쉴 새 없이 물감을 덧칠하면서 칠흑 같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혼신을 다해 달려갈 뿐입니다. 임파스토 기법으로 처리한 장중하고 진지한 사이프러스 나무들은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서 있고 싶었던 화가 자신 같아요.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모마에 늘 익숙하게 걸려있던 별이 빛나는 밤이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 옆에 나란히 걸려있는 것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를 왜 그려야 하는지, 어떻게 표현할지 화가를 밤낮 없이 온통 사로잡았던 생각들을 빼곡한 글로 스케치로 쏟아놨어요. 1889년 10월에 그린 화실 안창인데요. 종이 위에 분필 그리고 유화 수채 물감으로 그렸습니다. 커다란 창 너머로 하늘과 나무들이 보이고 화가를 온통 사로잡았던 사이프러스 나무 습작이 벽면에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만큼 반 고가 얼마나 사이프러스 나무에 집요하게 매달렸는지 보여주는 그림도 없을 거예요. 아래 거는 별이 빛나는 밤의 습작이죠. 세 번째 마지막 갤러리인데요. 1889년 10월부터 1890년 5월까지, 그러니까 죽기 전 마지막 2달 전까지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들을 모아놓았습니다. 반 고는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 상징적인 모티브들을 한데 모아서 프로방스의 인상을 표현해내는데 온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반 고의 사이프러스가 완전한 양식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 시기죠. 이 말은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서 있는 사이프러스를 마주할 때 반 고가 그렸던 이 사이프러스 나무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반 고와 연결된 것처럼 말이죠. 정말 놀랍죠? 이 벽에 나란히 걸린 그림이 참 감동입니다. 1890년 5월에 그린 한밤중에 프로방스 시골길을 걷는 그림인데요. 오랜 시간 천착한 별들과 사이프러스를 그리는 마지막 시간이죠. 정말 키 큰 하늘로 쭉 뻗은 사이프러스 나무, 그 옆으로 초승달과 별들이 한밤의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반 고는 여전히 고갱과 함께 예술의 여정을 같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밤바람이 살랑이는 시골길, 두 사람이 정겹고도 애틋하죠. 이 그림 역시 1890년 5월에 그렸고 생을 고하기 전 마지막 그림이랄까요? 화가는 프랑스 남부의 작별을 고하는 중이죠. 프로방스의 해질녘, 마지막 햇빛이 하늘의 색을 드리우고 창백한 레몬빛 가느다란 초승달 아래 가늘고 기다란 사이프러스 나무들, 더 멀리에는 작은 산 봉우리들이 펼쳐지고 몽글몽글 올리브 나무들 사이에 두 연인은 즐거운 저녁 산책에 심취한 듯 보이죠. 희미한 레몬빛, 파랑 그리고 초록 사이의 단순한 색채들로 해질녘 산책에 부드럽고 달콤하기까지 한 느낌을 그린 이 그림이 전시장 끝 벽면에 걸려 있어서 만감이 밀려오고 또 밀려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느끼고 사랑한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7장, 28장 2장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20세기 전반기의 미술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실험적 미술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